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지난 주말에 또 텔레비전 출연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공부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기본소득이나 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걸 철석같이 또 믿고 또 신념처럼 그걸 자기 가슴 속에 아주 공구리를 박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잘하는 게 있다면은 모르는 거는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은 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 자세는 제가 저 스스로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교수님 정말. 제가 대화 나누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별 말씀을요, 교수님. 교수님, 우리 홍남기의 어떻게 선별 지급이 그렇게 그냥 관철되는 겁니까? 참 힘드네요. 먼저 있잖아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주말 방송에서도 잠깐 소개는 했었지만은 이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 국민 지원하고 선별 지원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양자는 더군다나 보완 관계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전 국민 지원은 저는 정확한 표현은 재난 보상금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재난 보상금이요. 선별 지원은 재난 지원금이죠. 이 차이가 왜 용어의 차이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코비드19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기존의 재난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재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리니까요. 수재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잖아요. 근데 이 코비드19 재난은 그냥 전 지구적인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비드 재난은 이 모두가 자유로울 때 개인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재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사람들한테만 피해가 국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코비드19 재난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코비드19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집단 면역이라든가 치료제 개발 이전까지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간에 차선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속에서 이왕이면 경제 피해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정부가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경제 피해가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재난지원금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피해를 정부가 어쨌든 간에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했고 그 속에서 피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 그러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의 피해에 따른 지원이죠. 그런데 감염 확산 방지의 최고 대책은 뭐냐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흔히 지난해 우리가 자랑하는 K 방역이 나온 게 전체 시민들의 그러한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헌신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불편하고 협조에 대한 보상 차원이 저는 이 재난 보상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 안 받는데 왜 줘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잘못 맞춰진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 문화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재난이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생기는 피해하고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편하고 또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하나의 문제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난 보상금을 후자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재난지원금은 그러니까 피해본 사람들한테 최대한 우리 이 사회가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난보상금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보상 차원에서 시민들의 협조에 대한 보상 이 차원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보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냐 생각할 때요. 지난해 우리가 K 방역으로 만들어낸 국가 이익이 유형 국가 이익이 대단합니다. 일단 유형적으로만 보게 되더라도요. 예.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난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0.9%로 OECD 사실상 1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타격을 적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까지 성적표가 나왔는데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5.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증가를 한 거예요. OECD 평균보다요. 이거를 우리가 GDP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22조 2천억 원입니다. 여보세요? 네네네. 예, 12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K 방역을 국민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국가 이익을 이만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국가 이미지 개선된 거 이런 건 별개로 치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만 하더라도 122조 이상이니까는 기여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이익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 재난 보상금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거는 성격상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자도 방역 이건 모든 국민이 협조를 해야만 가능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재난 앞에 이런 전 세계적 질병 앞에 빈부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전체 국민이 동일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 재난 보상금이라 이겁니다. 전국민 지원금이라 이겁니다. 즉 K방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특정 계층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걸 소득이나 자산 같은 수입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건 말 그대로 공정한 게 아니죠. 그들이 맞습니다. 얘기하는 공정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기재부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를 재난 지원금하고 보상금을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의 지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자, 피해가 있잖아요. 피해를 극복하는 데 속에서 우리가 돈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 우리가 미국이나 서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타격이 가장 처음에 심했잖아요. 네네네. 미국은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 가지고 못 막았잖아요. 네네네. 왜 못 막은 겁니까? 근데 미국 국민들이 자발적인 협조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면서요. 유럽 국민들이요. 아니 골목골목마다 말이죠.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나라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피해를 막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한 왜 우리가 이 보상도 필요하지만은 피해를 막은 것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는 기재부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돈만 이렇게 이제 피해보는 돈만 거하고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코로나 재난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재난보상금은 그다음에 이제 이 재난보상금은 뭐냐면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요. 네. 이게 돈이 안 돌았어요. 네.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축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다 보니까 다 이게 그 지출이 돼버렸고요. 지출이 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이 보상금이 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전환된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수입에 이게 기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난보상금은 또 다른 형태의 재난지원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보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보다 통계적으로 가계소득 증가율, 특히 이제 소비 진작 효과로 자영업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뛰어나게 나타났어요. 네. 소득 분배 효과도 높았었고요. 네. 그럼 이런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한 건데 왜 홍남기 기재부가 이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느냐. 오늘 이제 이 주제는 이거잖아요. 네네네. 이건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념, 과잉된 이념에 저는 이 포로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할 수 있고요. 과잉된 이념에 포로가 되어 있다. 예.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네네. 작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홍남기 기재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보게 되면 이분이 90년대에 소위 말해서 영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학위를 한 이런 분이에요. 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특히 뭐냐면 금융화가 아주 그냥 전 지구적으로 팽창할 때였었어요. 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금융자본의 논리가 전 세계의 하나의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시기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완전히 이 학문적으로 이게 포로가 돼 있는 분이신데 금융자본 논리는 기본적으로 재정 안정 논리하고 동일합니다. 네.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요.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있어서 수익도 많이 뽑아내야 되지만은 네. 소위 말해 세금도 적게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는 재정을 적게 써야지만이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은 바로 부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선별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한다지만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논리인 거고요. 네. 그 얘기는 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자는 거. 부자들에게 혜택을 최대로 해주라는 게 이 선별의 논리인 거예요. 부자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네. 금융자본 논리는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 하게 되면은 뭐 감세, 그다음에 작은 정부, 그다음에 규제 해체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또 이제 하나 작용되는 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기재부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기재부의 나라요. 예. 이게 뭐냐면은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듯이 재정 독점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기재부가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우리가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네. 정부를 그러니까 장악하는 건 저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를 하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이 그 정부 조직법에 헌법을 보게 되면요. 2절의 헌법에 2절에 행정부가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거기 일관이 뭐냐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6조를 보게 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게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행정에 관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게 국무총리의 저걸로 돼 있습니다. 권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면 국무위원들, 장관들이죠. 장관들도 만약 국무총리가 제청으로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민주정부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소위 보수 정부의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 신념이 강하신 분들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헌법을 가능한 존중하려고 하죠. 예. 헌법을 넘어서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가끔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총리를 그러니까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국무총리가 뭐냐면 장관 해임도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건의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87조예요. 네. 예? 임명도 그러니까 제청해야지만 임명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는 국무총리한테 사실상 그러니까 내정을 거의 다 맡기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조직을 보게 되면요.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이 뭐냐면 청와대 정책실과 거의 규모도 같아요. 이거 아마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텐데 기재부 국무조정실이 청와대 정책실보다 실질적인 권한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규모도 그러니까 사람 인사 규모도 그러니까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기재부 기재부래요. 이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이 이게 바로 여기 국무조정실장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행정부 전체를 그러니까 총괄하다 보니까는 네. 그 정부의 전체 행정적인 일을 그러니까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이런 거 국정을 그러니까 하는 것을 국무조정실로 이게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국무조정실장이요. 역대 모든 국무조정실장이 기재부 차관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홍남기도 그 국무조정실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 밑에서 네. 일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을 했죠. 네네네. 홍남기 씨가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 있는 노영욱 씨예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인 거고요.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요. 이분도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러니까는 초대 총리가 정홍원 총리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분이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래요. 그 다음 국무조정실장이 누구냐면 지금 국힘당에서 맹위를 떨치는 그 추경호 의원. 예. 이분이 정홍원, 황교안 국무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아는 분인데 이석준 씨라고 있어요. 이 양반 저 윤석열 캠프 간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건 정확히 윤석열 캠프로 가셨죠. 그러니까 이쪽 출신들이 네. 대개가 이게 국무조정실장이 차관급입니다. 아니 차관급이에요. 차관이에요. 예. 이게요. 직책이요. 예. 근데 여기에 왜 기재부 차관들이 가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정부조직법의 27조에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권한 중에 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네. 이게 바로 국무조정실의 역할인 거예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한 사무를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 네.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을 여기다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국무조정실장으로요.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정부에서 국무총리는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단임제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대통령제가 단임제다 보니까는 민주정부가 어느 정당이나 정권 재창출이 목표잖아요. 장기 집권 이런 게요. 예. 그러면 뭐냐면은 가장 그러니까는 국무총리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신임을 하고 가장 또 어쨌든 자기가 물러나고 퇴임 이후에도 어쨌든 간에 같은 한 배를 탔던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네. 서로가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가능하면은 그러니까는 차기 정부를 이어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이게 뭐 국민들 의사하고는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네. 하여간 그런 게 그건 자연스러운 저는 경향이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낙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총리 밑에서 소위 말해서 홍남기 씨를 이낙연 씨가 받아들인 거예요. 네. 국무조정실장으로요. 네네. 이건 총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자기 비서실장을 쓸 사람인데 자기 사람을 그래야 되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사람을 또 끝내고 저를 요직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제청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그 후임자가 바로 뭐냐면 이낙연, 정세균 총리 밑에서 했던 노영욱 씨가 예? 이 사람도 기재부에서 데려다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다 앉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에 예. 이 부분에 그러니까는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요. 그렇죠. 예. 예.
이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상이요. 아니 그 이런 모피아들에게 결국 그 손을 내미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모피아들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것들이 이제야 우리의 어떤 그 가치를 이제 알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정부 조직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기재부가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 정책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책임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요, 사실상.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2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그건데 대통령만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재부와 모피아의 엄청난 권한들이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달청하고 상당히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죠. 네. 이 조달청장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 9명 정도가 지금 이제 기준을 봤을 때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둔 이제 분이 가서 하고 있지만은 역대 이 조달청장 대부분은 다 기재부 출신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행정부서예요. 행정부서는 공무원들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진급입니다. 네. 진급인데 자기들 그러니까 조달청은 조달청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조달청 공무원들 최대급은 뭐겠습니까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임원되고 사장되는 게 샐러리맨들의 꿈이듯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가장 위에 올라가는 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만 이제 그 직책은 작아지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외부에서 뚝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기 내부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낙하산 타고 그렇게 내려오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게 기재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재부의 권한을 보여주는 건데요. 기재부의 권한을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는 그 카드 캐시백 하는 것도 카드 캐시백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이제 홍남기 씨의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 이제 선배가 되는데 김주현 씨라는 사람이 이 여신금융협회 회장인데 이 사람이 기재부에서 국장까지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금융위원회로 가가지고 금융위원회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기재부 출신들이요. 정부가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있잖아요. 우리은행이라든가 IBK라든가 이런데요. 그렇죠. 예. 여길 다 장악해요. 여길 장악했다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들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해전문 인사처럼요. 정권과 관계없이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홍남기 부총리가 지역 화폐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이게 싫어하는 거는 기재부 모피아가 싫어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지역 화폐를 싫어하면서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은 되게 사랑해요. 아,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 화폐하고 뭐가 다른지.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그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지만 전통시장에만 국한하는 거죠.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지역 화폐는 그 지역 안에서만 소상공인 상대로. 근데 이제 이건 전통시장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 그렇죠. 화폐는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용도가 더 다양한 거예요, 사실은요. 전국에서 못 쓰는 못 쓰는 제약만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사장이 이 홍남기 부총리하고 비슷한 그 행시 출신이고, 근데 이 조봉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재부에서 국장까지 하다가. 그래요. 패밀리군요. 패밀리.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이에요.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산하기관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되게 공공기관 장으로도 되게 내려보냅니다. 고위 공무원들을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 장 자리조차 기재부가 와서 다 정리를 해버려. 그러면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은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기재부가 이렇게 막강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홍남기 부총리하고 지금 우리가 1년 서너 배 차로 되는 게 음성수 금융위원장입니다. 그렇지. 예. 음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씨랑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갔다가 다시 기재부로 왔다 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게 되게 이게 보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장들 보게 되면은 되게 그 기수들 비슷한 기수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기수들은 이제 나이가 한참 먹어가지고 이제 물러난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뭐냐면 사설 이제 민간 금융기관에 가서 고문이나 이제 이런 걸 하고 앉아 있고. 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 정권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행연합회 회장이 김광수 씨라는 분이에요. 예. 이분도 기재부에 갔다가 금융위원회로 갔다가 네. 농협은행장도 했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법무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율촌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큰 뭡니까 소위 말해서 로펌이요. 율촌이 법무법인. 크죠. 네. 예, 율촌이요. 예. 거기 고문으로도 가고 아이고.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만의 나라가 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이가 지금 한 58세에서 한 63세까지가 기재부 출신들이 대한민국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회장 같은 경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는 한 3, 4억 연봉 받습니다, 막요. 네. 네? 이분도 뭐 박재식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해가지고 그러다가 다 처먹네 인간들이. 홍남기 씨보다 2년 선배인데 네. 네? 이렇게 가고 있고 예. 대한민국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금융과 관련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곳은 다 그래요. 다 심지어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그렇고요. 네. 네? 연금공단까지도 그렇고요.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네. 권한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 기재부의 권한이 사실상 청와대까지 제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청와대 인사들 보면은 하여튼 경제 관련한 모든 자리는 다 기재부 출신들이 모피아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부터요. 한 1년간은 외부 출신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개념을 위반한 그러니까 이 부경대에 지금 KDI 원장으로 가 있죠. 그분 이름이 뭐죠? 그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요. 홍장표? 네, 홍장표예요. 홍장표 수석이 언제 물러나냐면 2018년 6월 달에 물러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듯이 이것이 기재부 장난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물러난 거예요.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윤종원 씨가 들어가요. 윤종원 씨가 뭐냐면은 지금 IBK 행장으로 가 있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기재부 정책국장을 하다가, 예? 국장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청와대 접수한 거죠. 예. 청와대 접수하고 거기서 청와대 경제수석 잘 하다가 뭐냐면 그 속에서 뭐냐면 이제 홍남기하고 매치하고 아니 이걸 순서를 쭉 보게 되면요 맥이 쭉 보인다니까요. 여기 보여요. 그래서 이 양반이 윤종원 씨가 언제까지 저걸 했냐면요. 네. 이 양반이 이 2018년 6월달에 청와대 입성을 해가지고 2019년 6월달까지 경제수석을 하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홍남기 씨가 경제부총리를 가고 그다음에 뭐냐면 청와대도 그러니까 다 물갈이가 되고 저 기재부 출신으로 이게 재편이 끝나요. 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홍남기 씨보다 1년 선배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기재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재부가 정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힘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 장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뭐냐면 국무총리 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네? 네. 그럼 뭐냐면은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기재부 출신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하면서 모피아하고 차기 정권에 관심이 있는 소위 국무총리가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일종의 뭐가 되겠습니까요? 서로가 악수를 하는 거죠. 네. 모피아 논리와 소위 말해서 차기 정권에 관심 있는 정치인 국무총리가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네. 다 선별 홍남기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상이한테는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이 그러니까 추천하고 자기 사람인 거예요. 아니 뭐 한때는 이제 뭐 들이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여전히 공생관계다. 제가 그래서 정세균 부총리가 정세균, 저희 페북에다가 예. 기재부 나라는 저기 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서 그 총리 때 뭘 하셨습니까? 네.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일성만 서투리고 그런 말 했죠. 뭘 하셨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진짜 기재부 나라를 개혁하고 싶으면은 그 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도라든가 이걸 제시해달라. 그냥 외치는 건 너무 공허하다. 네? 이렇게 나 이제 그 달았어요. 댓글을 다른 이유가 제가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정치인이다 보니까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낙연 부총리도 그러니까는 상황이 가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을 바꾸잖아요. 네. 네? 그럼 정치인들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밑에서 사람이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홍남기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나라에서 하는 거 다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쇼하는 걸로. 쇼하는 걸로.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밑에서 총리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총리에 대한 이제 배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밑에서 총리하신 분의 배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냐면 민주당의 이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결정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과정 속에서 최대한 그러니까는 이 전 총리들한테 기회를 장난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이런 정말 지금 만약에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줘보세요.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왜 전 국민을 반대하는 거냐면요. 네. 이게 이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짧은 게 그렇게 되면 공이 다 이재명 지사한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를 그러니까는 힘을 실어주려면은 전 국민을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경선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뭐 전 국민 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완전히 밀어주기로 힘 실어주는 걸로 이렇게 될까봐. 아이고, 네? 소인배 정치네요. 소인배 정치. 그렇죠. 네, 진짜. 아이고.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 두 분들과 보면 보다 더 과감한 개혁을 얘기해라. 이재명보다 더. 예. 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경쟁력을 얻는 길이고. 제가 추미애 전 장관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더 과감한 못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는 아직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과감한 얘기를 해라. 개혁을 얘기해라. 네? 시대에 맞는. 그래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 네?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은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공학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하듯이 소인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인배 정치를.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지원하게 되면 국민을 얻는 건데 이걸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도움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은 이분들은 철학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전 국민 재난 보상금하고 재난 지원금하고 차이를 구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요. 정세균 총리 저 댓글에다가도 이거 차이 이해를 못 하면은 경제통이 아니다. 본인이 경제통이라고 자부하는데
재난보상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무슨 경제 전문가고 경제통이냐. 그렇죠. 예. 네. 제가 이제 그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네. 달아놓은 이유가 예. 이게 재난보상금이라는 걸 이해하는데도 반대한다면은 이건 이재명한테 도움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고 국민이 연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면은 실력 부족인 거고 저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통령이 도대체 뭐하냐 답답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부조직법 이 속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중심을 못 잡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하나의 저는 이유와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대통령이 이런 기재부 출신 모피아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욕망까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의 전성시대를 마무리할 그런 책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 조달 시스템 개혁을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조달의 그렇죠. 국가 조달 그 체계에 지금 핵심에 모피아들이 있는 건데 정확하게 이 핵심부를 찌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오늘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요. 예. 일반 많은 국민들한테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소득은 모피아의 이해관계하고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예. 재정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이든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홍남기 부총리 자리는 어느 기재부 출신 갖다 앉혀놔도요. 똑같이 반대합니다. 왜 그냥 그거 안 막으면요 밑에 후배 기재부 관료들이 병신이라 소리 해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에 가게 되면 똑바로 해 이런 얘기 듣는다고요. 네. 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도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호화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피아의 권력 때문에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검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요. 검찰은 일반 국민들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아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 모피아는 돈 바르는데 돈이요. 네. 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모피아들 금융자본 논리 때문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혁파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 소위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선출 권력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출 권력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지지받아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저는 다 그거 사기다 이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정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문제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늘 뭐 그냥 하나마나한 늘 똑같은 정부를 경험하면서 정치 혐오감만 쌓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은 이 모피아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 모피아 중심의 나라 이 체계를 수술해야 한다. 네, 이렇게.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넘어가야지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열리는 거이고요. 예.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백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